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낡은 식탁 위를 비쳤습니다. 이춘호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작은 밥상에 앉아 찬밥 한 숟가락을 떠넣었어요. 밥알이 목에 걸릴 듯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정자는 신문을 넘기며 한숨을 쉬었죠. 냉장고 속 반찬은 이미 며칠째 돌려먹은 것들이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가 구겨진 채 식탁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이거 이번 달도 밀리겠네. 박정자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처럼 흘렀습니다. 이춘호는 대답하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시선은 식탁 위의 낡은 스마트폰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버스에서 젊은 남자가 중고거래 앱으로 물건을 팔아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떠올랐죠. 그날 이후 그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어플을 깔았습니다. 글씨는 작고 기능은 낯설었지만 화면 속 판매 등록 버튼을 누를 때 이상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첫 등록은 오래된 카메라였습니다. 먼지가 쌓였지만 옛날 카메라니까 누군가 필요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죠. 며칠 후 카메라가 팔렸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3만 원이 계좌로 들어온 것을 보고 이춘호의 얼굴에는 모처럼 미소가 번졌어요. 여보, 이거 봐요. 진짜 팔렸어요. 박정자는 놀란 듯 남편의 손을 보았습니다. 에이, 요즘 그런 거 위험하대요. 사기 많다던데. 괜찮아요. 안전거래라네요.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확신이 비쳤습니다. 그날 이후 이춘호는 매일 아침마다 방 한 구석을 뒤졌습니다. 낡은 전기밥솥, 오래된 손목시계, 한때 아들이 쓰던 전자사전까지 하나둘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박정자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뭔가에 몰두하는 모습이 낯설지만 왠지 짠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거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물건 상태 좋네요. 거래 도와드릴까요? 부드럽고 정중한 문장에 그는 괜히 믿음이 갔습니다. 상대는 자신을 거래 전문 도우미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자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 그는 작은 통장 장부를 꺼냈습니다. 적힌 금액은 1,820만 원. 평생 모은 퇴직금이자 부부의 마지막 버팀목이었죠. 조금만 투자하면 이익이 난대요. 그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움켜쥐던 손끝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보다 이번엔 잘 될 거야 라는 희미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새벽녘 휴대폰 진동이 조용한 방 안을 울렸습니다. 이춘호는 잠결에 눈을 떴어요. 화면에는 입금 확인 완료라는 문자가 떠 있었죠. 그는 긴장된 손끝으로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화면이 깜빡이며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하려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계정입니다라는 문구가 떴어요. 그의 손끝이 식탁 위에서 떨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보? 부엌에서 나온 박정자가 묻자 그는 얼떨결에 휴대폰을 뒤로 감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래 확인 중이에요. 그는 애써 웃었지만 입가가 굳어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지만 그는 밥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의 시계 초침이 부자연스럽게 크게 들렸죠. 그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송금이 완료됐습니다. 상대 계좌는 인출 후 폐쇄됐네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춘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경찰서 민원 창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구대의 젊은 경찰은
단조로운 목소리로 서류를 건넸어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요즘 많습니다.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세상이 자신을 밀어내는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오자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박정자는 장롱 앞에서 옷을 개고 있었어요. 그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쥐지 못했어요. 불안은 현실이 되었고 희망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불 꺼진 거실에서 홀로 앉았습니다. 통장 장부를 펼치자 0이 찍힌 잔액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시선이 숫자에 멈추더니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커져만 갔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세월의 의미가 무너진 거였습니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 이어졌습니다. 이춘호는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붙였다가 금세 깨곤 했어요. 아내 박정자는 그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즘 왜 그래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힘이 없었어요. 며칠을 버티던 박정자는 결국 통장을 열어보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잔액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충격으로 흔들렸어요. 이춘호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당했어, 사기였어. 박정자는 손에 들린 통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TV를 보면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고 이춘호는 같은 자리에 앉아 멍하니 손톱만 뜯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일했는데 결국 이 꼴이냐? 그는 스스로를 탓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칠이 지나도록 부부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박정자는 음식 준비만 하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춘호는 아내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어요. 그는 낮에도 밖으로 나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그 자리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중고거래 게시판을 다시 켜봤습니다. 피해자 모임을 찾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죠. 나도 피해자입니다. 연락 주세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글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자신처럼 무너진 사람이라면, 함께라면 이 절망이 조금은 덜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그는 모처럼 불을 끄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희미하게 깜빡이는 휴대폰 화면이 그의 옆을 비추고 있었죠. 그 화면 속에는 피해자 모임 채팅방 초대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숨을 내쉬며 속삭였어요. 이제라도 무언가 해야지. 피해자 모임 채팅방은 생각보다 활발했습니다. 각자의 상처와 분노가 뒤섞인 대화들이 오갔죠. 저도 전 재산 잃었어요. 이놈들 잡을 방법 없을까요? 화면을 내려보던 이춘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뒤 채팅방에 젊은 경찰 김하진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전담 중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반드시 잡겠습니다라며 말을 걸었죠. 이춘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진은 놀란 듯 물었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나 같은 사람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새 계정을 만들어 중고거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귀한 시계 대리 판매, 안전거래 가능. 글을 올린 지 이틀도 안 돼 낯익은 이름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예전에 연락드렸던 지훈입니다. 이춘호의 손끝이 멈췄어요. 그 이름은 그를 파멸시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진은 긴장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상대의 계좌, 통화 기록 모두 확보 중이에요. 이춘호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훈은 다시 안전거래 송금을 유도하며 신뢰를 쌓으려 했죠. 이번엔 직접 거래하시죠. 현금으로 드릴게요. 그 말에 하진은 숨을 죽였고 춘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약속 장소는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공장 근처였습니다. 이춘호는 낡은 코트를 걸치고 주머니에 작은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엔 내가 속이는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낮게 속삭였죠. 저녁 무렵 희미한 가로등 아래로 낯선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손한 말투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 웃음 뒤에는 냉기가 숨어 있었어요. 이춘호는 그를 마주보며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형광조끼를 입은 경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멈춰. 경찰입니다. 지훈은 놀라 달아나려 했지만 곧 제압당했습니다. 이춘호는 굳은 자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가에는 분노와 안도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이튿날 경찰서 복도에는 무거운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춘호는 흰 벽 앞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밤새 긴장이 풀리자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죠. 젊은 형사 김하진이 다가와 따뜻한 음료캔을 내밀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큰 건 해결됐어요. 춘호는 캔을 받아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하진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일부만 가능할 겁니다. 이미 세탁된 금액이 많아요. 춘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금세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낯익은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박정자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 앞에 앉아 말없이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춘호는 젓가락을 잡으려다 멈추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됐는데요. 박정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밥은 먹어야죠. 그 한마디에 오래 묵은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한 숟가락을 들어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밥알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눈가가 젖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박정자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 뚜껑을 덮고 남편의 손등을 살짝 덮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말보다 더 많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서 모니터에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70대 피해자 직접 미끼가 되어 사기 조직 검거 도와. 화면 속 인터뷰에 기자가 묻습니다. 왜 위험을 감수하셨습니까? 춘호는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입모양이 조용히 따라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또 나오면 안 되니까요. 복도 끝 창문 밖으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천천히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이춘호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되찾았다는 사실을요. 그는 도시락통을 조심스레 닫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밥 참 따뜻하네요. 며칠 뒤 이춘호는 구청 강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노년층 대상 온라인 사기 예방 캠페인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그의 손에는 준비한 원고가 들려 있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무슨 강연을 한다고. 그는 중얼거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곁에서 김아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겪으셨잖아요. 그 얘기가 제일 힘이 있습니다. 춘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용하던 강당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의자에 앉은 사람들 대부분이 머리가 희끗한 노년층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두려움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죠. 춘호는 마이크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강당 안은 점점 조용해졌고 몇몇 어르신들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믿음은 잃지 마세요. 하지만 그 믿음은 이제 서로를 지키는 데 쓰였으면 합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할머니가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조심할게요. 그 한마디에 춘호의 가슴이 따뜻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강당을 나서며 그는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벚꽃잎이 길가를 따라 흩날렸어요.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켜자 피해자 모임 채팅방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저도 이제 다시 일하려고 합니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박정자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오늘 강연 잘했어요? 응, 나름대로요. 박정자는 조용히 웃으며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의 어깨가 나란히 닿았습니다. 이춘호는 창밖으로 노을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하루를 사는 것 같네요. 그 말에 박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지방법원 앞은 언론과 구경꾼들로 붐볐습니다. 이춘호는 낡은 코트를 여며 쥔 채 천천히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사기 조직의 리더 지훈의 선고 공판 날이었어요. 긴 복도를 걸으며 그의 발걸음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한때 그를 속였던 목소리가 귓가에서 다시 들리는 듯했죠. 어르신, 믿으셔도 됩니다. 그 말이 칼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법정 안은 냉랭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지훈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이춘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춘호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묘한 연민이 담겨 있었죠. 저 젊은이는 왜 그런 길을 택했을까? 그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얽혀들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피해자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범인을 직접 잡으셨다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춘호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다 끝났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기자들은 잠시 멈칫했죠.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비쳤어요.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박정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었어요? 추운데 얼른 가요. 그녀는 따뜻한 목도리를 그의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오늘이 진짜 마지막 날이네요. 춘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가에 앉은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지난 세월처럼 흘러갔죠. 한때 돈을 잃고 믿음을 잃고 자신을 잃었던 남자가 이제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추는 순간 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젠 정말 끝났네요.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날, 공원에는 벚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춘호는 벤치에 앉아 아내 박정자가 건넨 도시락을 조심스레 열었어요. 김밥과 유부초밥, 그리고 붉은색 단무지가 정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새벽에 만든 거예요. 입맛 없을까봐. 박정자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은 당신 손맛이 제일 좋네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오랜 세월의 애틋함이 묻어 있었어요. 공원 한켠에서 어린아이들이 연을 날리며 뛰놀았습니다. 춘호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애들은 세상 걱정 없이 웃네요.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도 이젠 좀 웃어야죠. 박정자의 대답에 그는 잠시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했고 주름진 눈가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도시락을 나누어 먹던 그때 한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찍어드릴까요? 춘호는 잠시 놀랐다가 웃으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부탁할게요. 여길 좀 눌러주면 돼요. 찰칵. 화면 속에는 두 사람의 미소가 고요히 담겼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오랜 세월을 버텨온 온기가 배어 있었죠. 사진을 확인하던 그는 문득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런 게 무서웠는데 이젠 참 고맙네요. 박정자는 가볍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계가 무서운 게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거죠.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마음, 이제 다시 열었어요. 하늘에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려 두 사람의 무릎 위로 내려앉았죠. 춘호는 도시락 뚜껑을 덮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확실히 살아있었습니다. 노후는 무너졌어도 인생은 아직 남았네요. 그 말에 박정자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참 잘 버텼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춘호는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결국 자신에게 남은 건 다시 살아갈 용기였다는 것을요.